그냥 저희가 생각할 땐 가전도 뭐 이미 일본은 끝난 것 같고 나머지 뭐 잘 되나 모르겠는데 어디가 잘 되는 겁니까 지금? 2021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가 도요타고요. 소니 같은 경우에도 뭐 프리미엄 TV에서는 한 시장 점유율을 전 세계에서 20%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일본에서 한국 자동차는 굉장히 안 보이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일본에서 안 보인다고 해서 전 세계에서 한국 자동차가 부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전 세계 시장으로 갔을 때 부진한 게 아니고요. 자, 오늘은 저희가 일본 얘기 좀 하기로 했죠. 예. 일본의 지금 주가가 뭐 정말 이 도대체 뭐 30년 무슨 좀 경기 침체 어떤 얘기를 해도 잃어버린 30년이 진짜 이제 다시 끝나는 건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과연 일본은 왜 이렇게 지금 달려가고 있고 또 우리와의 연결점은 또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와세다 대학교 박상준 교수님 모시고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자리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말씀 잘 들리시죠? 네, 잘 됩니다. 네. 제 얘기도 잘 들리나요? 네네, 잘 잘 들립니다. 들립니다. 뒷 배경을 블러 처리를 해주셨는데 뭐 누가 봐도 저 교수님 방인 거 알겠습니다. 예, 그냥 방이시죠, 그냥. 네, 그렇습니다. 자, 일본 저희가 요즘 이제 가끔씩 뉴스가 나오는데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라 지금 뭐 전고점을 뚫고 일본의 그 니케이 225 이게 뭐 엄청 올랐다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일본? 뭐 현재로서 뭐 주식 시장은 좋죠. 뭐 계속 올랐으니까. 네. 뭐 워렌 버핏이 투자했다고 하고 뭐 블랙스톤에서 뭐 돈 가지고 일본에 온다고 하고. 네네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리죠. 그러면 앞으로도 저 일본 증시가 꽤 힘을 더 받을 거라고들 일본 분들은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죠? 그렇지는 않고요. 예. 지금 현재 일본 증시가 좋은 것은 그 기업 실적이 회복이 많이 됐거든요. 네, 제가 뭐 여러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는 한일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일본 기업 실적 좋아졌다고 해도 안 믿으시더라고요. 예, 욕 많이 드셨죠. 그런데 워런 버핏이 그 투자를 했다고 하니까 2020년인가 2021년에 워런 버핏이 자기가 투자를 시작했다고 그 발표를 했었고요. 네, 그 뒤로 지금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이번에 좀 더 투자를 늘리겠다는 얘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 그 뒤에는 굉장히 그 일본 정말 좋아졌는가 한 걸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일본이 조금 전에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셨는데 그 일본에서도 계속 그 3년 동안 비즈니스 사이클이 계속 그러니까 팽창하고 경제가 팽창하고 수축하는 게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는 뭐 그 버블 끝나고 나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오긴 했지만은 이런 식으로 주식이 하락이 됐던 게 처음이 아니고 그 2004년에서 2007년 정도 사이 그때도 한번 일본 경기가 회복됐었고요. 2013년에서 2018년까지 그때도 좋았어요. 그랬다가 2019년에 그 미중 마찰 있고 전 세계 경제 안 좋아지고 또 2020년에 코로나 있으면서 안 좋았다가 그 뒤에 2021년하고 작년 2022년에 연속 2년 동안 다시 일본 기업이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주가가 버블 끝나고 나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도요타라든가 소니같이 우리한테 잘 알려진 일본 기업들의 실적은 버블기 때에 아니면 뭐 그 전이나 후나 과거의 최고 실적을 이미 뭐 2017년 정도부터 갱신하기 시작해가지고 2021년, 2022년 2년 연속 뭐 과거 최고 실적이고요. 그리고 또 뭐 상사 같은 경우에 워런 버핏이 일본의 5대 상사에 투자를 했다고 해서 막 굉장히 지금 상사가 최근에도 많이 올랐는데 상사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역사상 처음으로 뭐 1조엔 그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을 1조엔을 넘겼다든가 아니면 뭐 5대 상사 합해가지고 뭐 그 순이익이 뭐 4조를 넘었다든가
그러니까 실적이 회복이 된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 네. 그런데 일본은 이렇게 좋다가도 2008년 9년 그 리만 쇼 갔을 때 네네. 그때 또 확 내려갔었고요. 음. 그다음에 또 2019년 20년은 그때도 또 코로나 영향 이런 것 때문에 좀 안 좋았던 적이 있고 하니까 네. 일본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근데 지금 좀 이제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보통 증시가 이렇게 화랑이 되면은 우리는 막 주변에서 다 주식 얘기하고 주식 투자 안 하던 사람들도 이제 주식 투자에 나서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일본 증시에서의 좀 개인 투자자들 분위기는 좀 어때요? 교수님 주변에도 뭐 교수님 경제 잘하시는데 뭐 좀 없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도 하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동료 교수님들이에요. 다른 전공을 하시는. 저는 국제학부에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네. 그 경제학과하고 국제학부에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국제학부 쪽에서는 그 전공이 다른 교수님들 계시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처음으로 저한테 주가나 주식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코로나 때. 그때 뭐 전 세계가 열풍이 불었잖아요. 주식 그 투자. 그때 물어보시고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 일본은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개인 투자가들의 투자가 그 2020년 경부터 많이 늘었어요. 그때는. 네,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은 일본의 개인 투자가들은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개인 투자가들도 조심스러워하고요. 네, 기관 투자가들도 그렇죠. 네. 일본이 지금 좋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어느 분야? 그러니까 동료 교수님들이에요. 다른 전공을 하시는. 저는 국제학부에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네. 그 경제학과하고 국제학부에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국제학부 쪽에서는 그 전공이 다른 교수님들 계시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처음으로 저한테 주가나 주식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코로나 때. 그때 뭐 전 세계가 열풍이 불었잖아요. 주식 그 투자. 그때 물어보시고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 일본은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개인 투자가들의 투자가 그 2020년 경부터 많이 늘었어요. 그때는. 네,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은 일본의 개인 투자가들은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개인 투자가들도 조심스러워하고요. 네, 기관 투자가들도 그렇죠. 네. 일본이 지금 좋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어느 분야가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가전도 뭐 이미 일본은 끝난 것 같고 뭐 소재 장비 조금 뭐 되는 것 같고 나머지 뭐 잘 되나 모르겠는데 어느 업종 혹은 뭐 어느 섹터 어디가 잘 되는 겁니까 지금? 일본에서는 저기 그 도요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인데 작년에 전 세계에서 그 가장 많이 팔린 2020년에 아니 2021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가 도요타고요. 그다음에 또 북미 시장에서도 그 가장 그 시장 점유율이 높았던 것이 도요타죠. 그러니까 도요타가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데 도요타가 왜 무시를 당하냐면은 전기차에서는 도요타가 현대 기아보다 못해요. 네네네. 전기차는 존재감이 아주 미미해요. 하지만은 돈 자체는 아직 전기차 시장은 기존의 그 내연기관차 시장만큼 크진 않으니까 도요타가 하이브리드나 그런 쪽에서는 엄청나게 돈을 번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도요타도 그렇고요. 소니 같은 경우에도 뭐 플레이스테이션이 가전은 이제 완전히 내줬지만 사실은 가전에서도 소니 같은 경우에 프리미엄 TV에서는 한 시장 점유율을 전 세계에서 20%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매장에 가면은 한국은 워낙이 삼성하고 LG가 뭐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독주를 하고 있으니까 한국에서 우리가 소니를 볼 일이 없잖아요. 네. 하지만은 한국 밖을 벗어나면은 전 세계 그 프리미엄 TV 시장에서는 소니가 20% 점유율을 가지고 그래요? 있고요. 네. 네. 그런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은 일본에서 한국 자동차는 굉장히 안 보이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일본에서 안 보인다고 해서 전 세계에서 한국 자동차가 부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전 세계 시장으로 갔을 때 부진한 게 아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워렌 버핏이 왜 상사에 투자를 했냐고 하면은 네. 일본 상사는 오랫동안 원자재, 뭐 천연가스, 뭐 흑보류 이런 곳에 광산도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이번에 뭐 그 원재료 값이 굉장히 올랐잖아요. 원유라든가 네네네. 뭐 가스라든가. 그러면은 거기에 미리 투자를 해 놓은 상사들의 실적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왜 조심스러우냐면은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쪽에서는 또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로 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좀 불안하고 그다음에 상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천연가스라든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래서 이번에 뭐 배당도 엄청 많이 하고요. 하지만은 앞으로 이제 이 원자재 가격이 안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쪽도 실적이 떨어질 테니까 네. 어느 경제나 마찬가지고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지만은 지난 뭐 몇 년간 굉장히 일본 기업들이 잘했던 건 맞아요. 맞는데 지금 상사 같은 경우에는 상사 스스로가 자기네 이제 그 투자 설명회 같은 걸 하잖아요. 네. 하면은 굉장히 실적이 좋았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상사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것이 뭐 디지털 센터라든가 친환경이라든가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은 원자재 값이 내리거나 안정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적 자체는 내년 결산에 들어가면은 우리의 실적 자체는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근데 그 요즘에 그 일본 쪽을 우리가 관찰을 하다 보면은 뭐 물가가 뭐 30년 만에 처음으로 오른다, 뭐 경제 성장률이 좀 괜찮아지고 있다. 지금 교수님 말씀은 이제 기업들 실적이 좀 괜찮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그 일본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느끼는 어떤 체감 경기 같은 건 좀 그 국민들이 느끼기에 이전에 그 저성장, 장기 저성장하고 좀 분위기가 좀 다르다 이런 거를 좀 느끼는 분위기인가요? 네, 요즘은 느끼죠.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이걸 한 번만 느낀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3년에서 7년 그리고 2013년에서 2018년 사이 그때는 느꼈고요. 일본에서 직장인들이 가장 붐비고 뭐 직장 끝나고 나서 식사하고 뭐 술 마시고 하는 것이 뭐 네. 아카사카라는 것도 있고요. 아카사카. 가부키초, 네. 아카사카나 가부키초 이런 데가 있는데 일본 경기를 알 수 있는 게 거기 가가지고 그 택시를 잡을 수 있는가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택시가 길게 늘어서 있어요. 근데 경기가 좋을 때는 빈 택시가, 택시 잡기가 예. 네네 경기가 좋을 때는 택시 잡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요즘은 경기가 요즘은 경기가 좋은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보도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일본 기업들이 경단련에서 그 일본 자기네 그 회원 기업들에게 예. 반드시 올해는 그 임금을 올려달라 이런 뭐 그 부탁을 할 정도로 임금을 올리는데 굉장히 열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외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 뭐 거의 4,000명, 1년에 4,000명 가까이 육박을 했었는데 외국인 관광객이 그때 많이 줄었다가 지금 다시 외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 이 외국인 관광객이 코로나 이전에는 지방까지 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외국인 관광객이 지방까지 안 가고 주로 대도시, 주로 도쿄에 있으니까 저희가 도쿄에서 2005년부터 살았는데 제 아내하고 같이 뭐 신주쿠나 시부야 나갔다가 아내가 도쿄에 살면서 이렇게 사람이 막 부딪히고 이렇게 많은 것은 붐비는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니까 지금 현재 분위기는 좋지만 일본은 기본적으로 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인구가 감소하는 그러니까 그 국내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곳이에요. 네네네. 이게 굉장히 한국에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이 좋다고 해가지고 이 기업들이 또 대부분의 돈을 외국에서 벌고 외국에서 또 투자를 하기 때문에 GDP는 아마 올해 그 예상이 뭐 1.5% 정도 성장할 거라고 하는데 일본은 GDP 자체가 2%가 정책 목표예요. 2%가. 한국 같으면 2%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할 텐데 그러니까 이 국내 시장이라든가 GDP로 본다면은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에 비한다면은 별로 그렇게 성과가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요즘 2%만 돼도 감지덕지 얘기는 좀 나오곤 있습니다. 1분기 GDP는 일본이 우리보다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기시다 우미오 총리 정책들 보면 이제 새로운 자본주의라 그래가지고 네. 사실 우리가 이전에 그 일본 정책 잘 안 봤거든요. 뭐 어차피 장기 저성장인데 뭐 이게 무슨 정책을 쓴들 의미가 있겠나 싶었는데 요즘에 그 일본 경제가 좀 그나마 좀 훈훈한 느낌을 좀 받는 부분이 외부적인 요인하고 내부적인 요인을 같이 보면은 뭐 정책적인 요인은 좀 어떤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세요? 일본에서 그 정책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하나는 그 기시다 총리의 정책이라기보다 전 세계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양적 완화를 끝냈잖아요. 예.
그리고 뭐 금리를 급속도로 미국 같은 경우에 올렸고 한국도 따라서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올렸고요. 그런데 일본은 아시다시피 그 장기 금리 10년물 국채 그 금리만 그 상한을 0.25로 뒀다가 그거를 0.5로 바꾼 거 외에는 기본적인 그 저금리 정책을 양적 완화를 유지를 아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지금 투자가들이 많이 와요. 블랙스톤에서 오고 막 여기서 오고 일본에서는 난리가 나고 뭐 그 세계적인 투자 펀드 회사들의 CEO가 막 일본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뭐 10분 이상 뭐 계속 인터뷰를 하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을 끌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돈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조달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워낙 싸니까 일본은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전 세계에서 조달 비용이 가장 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주식에 투자하든지 뭐 일본 부동산에 투자하든지 하는 것이니까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낮다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고요. 그런데 또 아베노믹스가 과거에 있었고 이번에 이제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이게 앞에 거를 뒤에 거가 대체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베노믹스하고 이 기시다의 그 새로운 자본주의는 충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포인트만 좀 그 방점만 바꾼 것인데 그 아베노믹스에서 뭐 아베노믹스라는 게 별거 없고 그냥 양적 완화인데 대규모 양적 완화인데 지금 현재 대규모 양적 완화는 여전히 일본에서 진행 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점도 일본에서 약간 투자가들이 불안해하는 면인데 일본도 언젠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인데 금리를 올렸을 때는 일본 엔화가 절상이 될 것이고 일본 엔화가 절상이 되면은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도 이익을 실현을 하고 주식시장에서 뭐 빠져나갈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적인 요인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기시다 총리가 새로운 자본주의라고 했을 때는 과거에 있었던 일본의 정책 속에서 그 양극화를 좀 해소를 하자 하는 정책은 계속 있었거든요. 실제로 아베 총리도 굉장히 여러 번 기업들에게 임금을 올려야 된다. 그래야 일본이 산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압력을 가했었고요. 이번에 기시다 총리는 그 부분을 아베 때는 이제 성장, 2%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성장이 좀 더 강조가 됐다면은 기시다는 성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그 양극화를 강조하면서 기시다가 자기 정책으로 내세운 것이 새로운 자본주의니까 그렇게 서로가 충돌하진 않아요. 네네네. 그 반도체 좀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 그 일본이 지금 반도체를 다시 뭐 부흥시키기 위해서 뭐 공장도 새로 들이고 뭐 이런저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우리가 막 보도 나왔던 그 정도로 막 새로운 공장들 많이 생기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좀 보도가 앞서간 측면이 좀 있습니까? 요즘은 실제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실제로 좋고요. 저도 참 처음에 TSMC에 이제 반도체 공장 짓는다고 할 때 네. 그때는 뭐 TSMC하고 삼성이 전 세계에서 뭐 5나노, 4나노, 뭐 3나노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 22나노를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해서 10년 일본에서도 10년 뒤처진 기술인데 근데 최근에는 이제 22나노에서 뭐 4나노인가까지 더 진전되긴 했는데 처음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게 미중 마찰이 격화되고 미국에서 뭐 그 반도체 동맹 이런 거 하자고 하면서 일본이 거기에 업어탄 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일본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같이 가자고 하니까 일본이 적극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그 기업들하고도 뭐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이제 성장을 하는 쪽으로 정책을 풀면서 그쪽과 공조가 되니까 일본이 약간 중국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강하게 나간다고 할까요? 제 생각보다. 이렇게 되면서 일본의 그 전 세계의 반도체 회사들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좋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TSMC에서도 지금 공장을 이미 거의 완공을 했고 이제 곧 양산에 들어가는데 이미 벌써 제2 공장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히로시마에서 짓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첨단으로 가겠다 해가지고 일본의 그 소재나 장비 업체들도 굉장히 기대를 네네네.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일본이 소재 장비 뭐 쪽에서 굉장히 강하다는 건 아시잖아요. 네.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왜냐하면은 TSMC라는 엔드 유저가 그 일본에 오면은 또 뭐 마이크론이 오고 하면은 예. 그러면은 국내 엔드 유저를 가지게 되니까 소재나 장비 업체들도 그 굉장히 좋죠. 시장이 크게 국내에 생기는 것이니까. 그래서 소재나 장비 업체가 더 강해질 수 있고 또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삼성하고도 같이 연구를 하고 뭐 인텔하고도 연구를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기술도 더 발전할 수 있고 이건 좋은데 자 그러면은 뭐 파운드리라든가 그런 것에서 지금 TSMC나 그 삼성과 겨룰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일본에서 이제 국책이라고도 할 수 있죠. 국가에서 주도 경산상에서 주도해서 토요타, 소니, 뭐 NTT, 소프트뱅크, 뭐 일본에서 가장 큰 회사인 미쓰비시 UFJ 은행인 가장 큰 은행 같은 경우가 그 같이 해가지고 라피더스를 또 만들어가지고 예. 뭐 이제 2027년에 2나노 하겠다. IBM으로부터 라이선스 사가지고 네, 여기에는 또 벨기에의 아이맥이라는 회사가 또 기술 관련해서 제휴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과거 일본이 가졌던 어떤 반도체 산업에서 위상 그리고 그 파운드리까지 나가고 하는 거는 저는 아직도 일본이 소위 말하는 그 히노마루 반도체라고 해가지고 일본이 삼성이 계속 치고 올라오고 TSMC가 치고 올라올 때 일본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일본 기업 그 당시에 기업분들이 그 당시 이제 히타치니 뭐 애니슨이 반도체 강자였던 기업에서 계속 사람이 빠져나가가지고 삼성에 가고 뭐 삼성에 굉장히 많이 오셨죠 그때 많이 오고 했는데. 그때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미 뭐 기업 안에서는 뭐 이거 삼성 때문에 우리 뭐 망하게 생겼다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또 나라에서도 자 그럼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이 뭉쳐가지고 뭔가 해보자 했는데 그게 예. 계속 실패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라피더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반도체 산업에 있는 분들은 뭐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것도 사실이고 실적도 있는 것이고요. 고용도 굉장히 지금 늘고 있고 한데 과연 이게 단지 그 과거에 강했던 부분을 강화하는 그 정도에 갈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반도체 자체, 그 파운드리라든가 뭐 메모리라든가 디램이라든가 여기에서도 그 시장에서 점유율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는 약간 지금 반신반의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일본이 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이 고령화되고 그 인구가 감소하면서 청년 인구가 굉장히 감소했잖아요. 예. 많을 때 20대 청년이 1,000만 명이었는데 지금 600만 명, 뭐 40%가 사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에서 막 사람을 뽑으려고 해도 공장을 계속 짓고 하면서 과연 그 인력을 일본 안에서 될 수 있을까 하는 회의도 많기 때문에 네. 만약에 한국 분들도 이 반도체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본 기업이나 일본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들도 눈여겨봐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본의 반도체 움직임이 예사롭진 않은 것 같은데 사실 그 통화정책 정상화도 한번 여쭤보긴 해야 될 이제 시간이 근데 또 시간이 네. 좀 돼가지고 저희가 또 개장 시간이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 듣고요. 예. 다음번엔 저희가 저 도쿄에 가서 현지에서 좀 인터뷰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스시 먹으면서 네, 우동집 한 그릇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카사카에서 택시 기다리면서 아카사카. 자, 함께 해주신 우리 와세다 대학교 박상준 교수님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부정부패의 폐해가 뼈에 사무친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청렴한 한 정치인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모든 국민들이 그 사람을 거의 메시아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그 풍토라는 건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모두가 썩어 있다라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죠.